최근에 일부 투자 펀드들의 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제2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모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아직 부도까지는 안 갔지만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와 전조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 대출, 사모 금융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 투자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사실 돈 놓고 돈 따먹기의 도박판이 아니라 투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죠.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정체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다. 7조 달러에 육박하는 전체 대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모신용 시장에서 부실이 터진다든지 문제가 되면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충분히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부터 AI 투기 광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투자 펀드들의 부실화가 표면화되면서 제2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사모 대출 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블러글 캡터 이 이제 그 환매 중단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크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블러글 캐피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블랙스톤, 아폴로, KKR 이런 것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들이죠. 이런 사모 펀드들을 이렇게 추경하는 신흥 강자라고 할까요? 블러글 캐피털이 운용자산 규모는 2025년 말에 한 3천억 달러 이상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블러글 캐피털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여러 개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펀드 중에서 OBDC2라는 이제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환매를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펀드는 주로 이제 테크 기업, 기술주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AI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게 지금 이제 AI 투기 광풍이 불면서 엄청나게 지금 관련 주가들이 폭등을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I가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한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한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OBDC2 같은 펀드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환매해달라고, 손실 규모가 확대되기 전에 환매를 해달라, 돌려달라라고 요청이 폭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폭증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환매해줄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한 거예요. 연구 중단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14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각, 급하게 보유한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 이런 걸 매각을 했겠죠. 매각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매 요청이 줄을 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환매 중단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이제 자산 매각 수익이 생길 때만 비정기적으로 환매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이제 초점은, 핵심은 포인트는 이게 사모 대출이에요. 사모 대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BDC하고 인터벌 펀드라는 이게 사모 펀드들이죠. 일종의. BDC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상으로 해서 비유동성 대출에 특화한 어떤 이제 그런 펀드죠. 기업이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금 신용이 낮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출을 해주고서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고금리 이자 수익을 얻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00이면은 2배까지를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수수료는 관리보수 1.5에서 2%, 그다음에 성과보수 12.5에서 20%. 마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펀드 그 위탁 수수료하고 똑같죠, 지금 구조가. 그다음에 인터벌 펀드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출이나 인프라, 비상장 주식 등의 다양한 이제 대체 자산들의 투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수익은 이제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차익 등의 주수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장기 비유동성 내지는 쉽게 현금화하기 힘든 그런 것들에다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사모펀드들이. 근데 이제 이 두 개 펀드는 뭐냐면은 펀드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면 법인세를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펀드들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90% 이상을 배당을 해주면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죠. 뭐냐면은 만약에 그 법인세 면제가 안 되면은 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그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다음에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죠. 두 번 세금을 내잖아요.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면제 받으니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서 이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BDC가 주식을 발행하면 거기 주식을 사주고 이런 펀드가 투자자 모집을 하면 이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이렇게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고배당 상품이긴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은 돈이 묶여버린 인터벌 펀드 같은 경우는 전부 이 부동산 쉽게 못 팔잖아요. 당장 인프라 투자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비상장이니까 주식을 어떻게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묶여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데예요. 그다음에 이런 BDC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만약에 부실화돼도 자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업 BDC가 이제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겠죠. 실제 자산 가치보다는 더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3호 대출이라는 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펀드도 사실은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부동산 분야에서는 1, 2년 전부터 환매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스타우드 리트라든지 블랙스톤 브리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타우드 리트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환매 한도를 순자산 가치 2%에서 0.33에서 0.5% 그냥 거의 4분의 1로 팍 줄여버렸죠. 2025년에는 이제 1.5% 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조 원대의 환매 대기 물량이 쌓여 있다. 블랙스톤도 그러니까 환매 제한으로 이렇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AI 관련한 부동산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를 늘리면서 조금 이제 수익성을 좀 다시 이렇게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환매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죠. 5%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부동산 리츠의 환매 제한은 왜 발생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2022년에 이제 인플레가 폭등하면서 FRB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팍 올려버렸죠. 팬데믹 때는 0%까지 내렸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는 막 집값도 뛰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2022년부터 이제 FRB가 기준금리를 막 5.5%까지 팍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침체에 빠져버리잖아요. 주택시장이나 미국의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시장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앞전 동영상에서도 한 두어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팍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겠죠.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을 못 내거나 손해가 나겠죠. 그러면은 환매 요구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금리가 FRB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버리니까 은행 예금 이자도 뭐 5% 6%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리츠에 투자할 매력이 있느냐 이거. 차라리 은행 예금에 안전한 은행 예금에 투자를 해도 5% 6% 이자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매 요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츠는 AI 투기 광풍 거품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별도죠. 별도죠. 근데 어쨌든 이게 환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리츠도 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긴장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앞에서 보시는 블락홀 캐피털 3천억 달러가 넘는 게 블락 캐피털이라든지 이런 이제 BDC나 인터벌 펀드 같은 3호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아직 부도까지는 안 갔지만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2008년에 그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전조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그 이른바 서프라임 사태의 발단은 어디입니까? 역시 3호 금융이에요. 대표적인 3호 금융 업체가 뭡니까? 파이낸스 컴퍼니예요. 파이낸스 회사들이에요. 서프라임 사태는 파이낸스 회사들이 그 주범이었죠. 파이낸스 회사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막 마구잡이로 해주고 그 대출해준 대출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SPC 회사, 이른바 특별 목적주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그걸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 대출 자산을. 그러면은 그 대출 자산을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사줘요.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파이낸스에서 또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대출해준 것을 또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 SPC 특수 목적 회사에다가 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해요. 그럼 또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들이 또 그 담보 자산을 사줘서 대출을 해줘요. 그럼 또 대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서프라임 론 사태가 이른바 신용등급이 최악인 길거리 노숙자한테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은 3호 금융에서 일단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다 연루가 됐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이렇게 뻥 하고 터지기 시작한 것은 파이낸스 컴퍼니에서부터 터졌다 이거예요. 3호. 그러니까 이런 그 블락홀 캐피털도 지금은 3호 회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금융위기 때하고 2008년 때하고 좀 유사하지 않냐.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상장 주식은 이제 공모 주식이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자금을 투자자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 조달한 자금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부동산이든지 뭐 대출이든지 하잖아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산을 가지면 그 자산의 가치를 자기 대차 대조표에다가 자기가 평가해서 올려놔요. 주식은 시장에 주가가 딱 그 공표되니까 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투자한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투자 자산 또는 대출해 준 거, 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출해 준 것에 대한 그 가치는 얼마인지는 일반 거기 투자를 한 투자자는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기 대차 대조표에다가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현재 시가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딱 기재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근데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장부상으로 가격을 높게 매기려고 하겠죠. 만약에 낮게 매긴다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환매를 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뭐 비의도적인 간에 가격을 높게 매기려고 한다. 그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사모펀드들을 봤을 때 실제 장부상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자들은 이제 위험하다. 내가 또 이렇게 좀 그만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다 해서 환매를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바로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단기 이동성을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사모펀드들이 투자한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출해 준 거, 장기 대출해 준 거. 장기 대출을 어떻게 바로 회수를 해? 못하죠. 부동산 투자도 바로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니까 미스매칭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스매칭이 확대되면은 펀드런이 일어난다 이거. 환매해줘. 근데 못 해줘요. 부실이 나서 못 해줄 수도 있고 부실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현금화가 어려워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펀드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제 환매가 딱 막혀버리면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 그 금융 시스템 전체 신용 위험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이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느낌이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싸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 사모대출, 사모금융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그걸 미국의 사모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분류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모금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면은 위험이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모금융 규모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설령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의 전체 대출 규모를 보면은 작년 이제 2020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출 규모 1970년부터 이렇게 예금기관과 사모신용 이제 사모금융기관들의 대출을 해준 규모를 보면 이렇게 쭉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늘었다가 정체했다가 90년에 정체했다가 다시 급증했다가 약간 휘청했다가 급증하는 거. 반면에 이제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했다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감소했다가 뭐 팬데믹 때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최근에 감소하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규모로 보면은 예금기관의 총 대출 규모는 15.5조 달러예요. 사모 대출 규모는 6.8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예금기관 대출에 거의 뭐 한 7조 달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 약 한 40%, 45% 정도 되죠. 사모대출이 예금기관 대출에 전체 이제 그 공모하고 사모대출의 전체 합한 대출을 보면은 한 22조 중에 7조 달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되죠. 사모대출 규모가 미국의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 사모대출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전체 그 대출에서 이 사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8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미미했다가 8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죽 치솟아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40% 육박을 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45%를 넘어섰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부터는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는 3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죠. 비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사모신용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정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위축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다. 7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래서 전체 대출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3호 신용 시장에서 부실이 터진다든지 문제가 되면은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충분히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FRB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면은 보험사,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사가 이제 펀딩 어그리먼트 백 시큐리티, FABS 뭐냐면 보험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사모금융 해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은 보험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보험사가 돈을 이제 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빌리려고 해요. 근데 직접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빌릴 수도 있죠. 보험사가 대출을 받아서 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보다는 은행 이자보다는, 대출 이자보다는 시장 이자가 더 이렇게 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빌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빌리냐면은, 보험사가 내가 100억 달러를 빌리겠다는 펀딩 어그리먼트를 펀딩 차입 각서를 써요. 차입 각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차입 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0억 달러를 빌리겠다,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차입 각서를 만들어요. 펀딩 어그리먼트가 차입 각서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건 이제 특수 목적 회사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그 각서를 줘요.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가 그 각서를 받아가지고, 이건 각서니까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대체자조협회는 변화가 없어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100억 달러를 빌렸다 해서 대출 차입이 100억 달러 증가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각서만 이렇게 종이 회사에다가, 종이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준 거니까. 근데 SPC는 보험사가 준 그 각서를 담보로 해요. 담보로 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아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 보험사의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싸게 조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종이 회사가 100억 달러 담보로 해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SPC는 어떤 회사입니까? 사모금융이죠. 보험이 아니죠. 보험사는 그냥 SPC라는 형식적인 종이 회사에다가 각서만 하나 준 거예요. 각서만 하고, 실제로 돈은 누가 조달했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 SPC 회사가 조달을 한 거죠. 그 SPC는 사모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공모금융에 속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험사가 이렇게 하는 그 금융, 이른바 파이낸싱 행위는 사모금융 조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가 누구한테서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모금융에 100억 달러를 조달을 했다. 그러면 종이회사가 보험사한테 100억 달러를 주냐, 대출을 해주냐? 안 해요. 안 하고 때문에 이 SPC 회사가 직접 투자를 해요. 보험사가 지시를 하는 대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일체 이 종이회사하고는 대차대조법상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없고 장부 외 쪽으로 이 종이회사가 이 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사가 사모금융회사를 하나 세운 거나 마찬가지. 여신회사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투자나 아니면 다른 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한 그 하나의 금융행위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위험 감시 대상에 들어간다. FRB의 감시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들의 이러한 이제 그 감시 대상에 들어가는 자산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200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의 이제 그 규모를 추적을 해 놓은 건데, 쭈쭈쭈 이제 늘어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는 한 6, 700억 달러로 팍 늘었죠. 이른바 이제 사후 관리. 이로 인해서 니들 맘대로 해라는 GLB법으로 이거 맘대로 해, 실제로 보험사도 맘대로 해가지고 확 했다가 박살나서 이렇게 이제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침체하다가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팍 늘어났죠. 그러니까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사들도 지금 이제 주가가 뛰고 뭣도 뛰고 하니까 보험사들이 또 이제 그 보험 영업으로는 이제 수익을 좀 이렇게 지속하기 힘들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험사들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이른바 이제 위험이 큰 사모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팍 늘어가지고 지금 2,70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다 이거예요. FRB에 지금 이제 감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헤지펀드죠.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사모를 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모가 많죠. 그래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사모라고 보고 보면은 총 자산 규모가 뭐 한 13조 달러를 넘고 있죠. 13조 달러를 넘고 있는데 총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8조 달러, 7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의 순 가치는 한 뭐 7조 달러, 8조 달러니까 한 13조 달러면 한 순 가치는 5조 달러가 좀 넘죠. 순 가치는. 근데 헤지펀드의 문제는 뭐냐면은 헤지펀드가 이 파생 상품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헤지펀드의 그 롱 포지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헤지펀드가 취한 롱 포지션의 파생 상품을 가치를 평가를 롱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놓으면은 12조 달러가 넘어요. 거의 총 자산 규모와 맞먹을 정도의 지금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있어요. 헤지펀드가 지금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초단기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한다라고. 그러려면 이제 이런 파생 상품 거래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의 투기적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 특히 이제 헤지펀드도 역시 보시면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늘어나고 있죠. 부채도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죠. 파생상품 거래도 확 늘어나고 있죠. 이제 헤지펀드도 리스크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라고 본 거고. 아까 이제 리츠 같은 경우도 특히 이것은 부동산 리츠를 말합니다.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도 뭐 2000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서프라임 론 사태 쿡 늘었다가 이렇게 꺼졌다가 다음에 다시 이제 근 10년 로무리백 리츠가 확 늘었죠. 이때 리츠가 이제 굉장히 늘었던 것은 이제 상업용 리츠가 굉장히 늘었죠. 오피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늘었다가 정체를 보이다가 뭐 다시 이제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정체를 보이다가 작년 2023년, 2024년, 5년, 6년부터 지금 다시 리츠가 늘어나고 있죠. 리츠 규모도 지금 뭐 거의 자산 규모가 거의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지금 이제 리츠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에 있어서 리츠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리츠에 대한 감시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봉대 역할을 했던 파이낸스 컴퍼니도 이렇게 대표적인 사모금융 대표적인 그 업체라고 그랬죠. 보면은 이 파이낸스 컴퍼니의 총 자산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 때는 거의 2조 5천억 달러까지 확 늘었다가 그 위에 쭉 꺼졌다가 2022년부터 이렇게 파이낸스 컴퍼니가 갑자기 푹 튀어요. 푹 튀어가지고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2조 한 8천억 달러에 늘어나고 있죠. 자산 규모가. 부채는 거의 뭐 2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순자산은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낸스 컴퍼니도 지금 이렇게 2022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푹 뛰면서 사모금융이랄까요?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험도 이렇게, 그다음에 헤지펀드도, 리츠도, 그다음에 파이낸스도 이 전부 이렇게 2020년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래서 FRB가 지금 이제 특별 감시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미국 AI 거품이나 미국의 이제 그런 거품과 관련해서 AI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또는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